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제가 경매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경매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경린인데 경매책 어떤 거 봐야 돼요? 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권리 분석에 대해서도 물어보시지만 맨 처음에 경매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두려워하세요. 경매 공부를 완료해야지만 경매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경매 공부를 마스터해야 경매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죠. 경매 공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경매 공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경매의 목적 자체가 수익이라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경매하려고 하는 이유가 투자 수익을 거두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투자 수익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매는 부동산 투자의 방법으로서 부동산 매입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법원을 통해서 사오는 하나의 행위일 뿐이다 라고 저는 약간은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경매에서 여러분들만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정하는 경매 이론들 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매인들의 90% 이상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 생활을 하면서도 90% 이상은 이거를 잘 모르고 하고 계세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그건 바로 뭐냐? 경매의 절차예요. 나도 경매 투자 한편으로 끝내는 경매의 절차 뽀개기! 오늘 강렬한 문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건데 그만큼 경매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요.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절차법이에요. 경매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쉽다고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저 또한 어려워요. 어렵지만 경매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왜 경매 절차가 중요하다 그러냐? 경매를 하면 할수록 아니면 초반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변수를 만나실 수 있는데 그 변수가 여러분들 경매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매 절차를 이해하고 경매하시는 분과 전혀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경매를 접하시는 분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같은 물건을 같이 낙찰받았다 치더라도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변수 자체가 변수인 것조차 모르는 분은 극명하게 결과로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매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경매 생활 중에 내가 이 위치에 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자로서 지금 잔금을 냈는데 내 위치가 어느 정도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법원 경매 진행 과정을 쭉 나열을 해드렸어요. 이게 끝인 줄 아셨죠? 자, 두 번째까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경꾼 거짓말쟁이에요. 경매 하나도 안 어렵고 공부할 것도 없다 그러더니 탁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옛날 수학 방정식도 아니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이해만 해주셔라 라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 건데 공부법이 다 다르겠지만 누구는 이렇게 공부하시죠? 경매 신청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매 준비 절차를 공부하고 잘못된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전체적인 틀을 한번 쭉 보시고 이해를 안 하시더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쭉 전체 끝까지 가보신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경매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의 경매는요, 우선 누군가 신청을 해야겠죠. 법원 경매를 신청해야 경매가 진행되는 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공부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자, 법원에서 신청하면 법원에다가 신청했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 경매를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법원에서 이 경매에 대해서 경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게 돼요. 자, 그걸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경매 개시 결정을 판단하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경매 준비 절차를 들어가죠. 이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하게 되고 현황조사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간단하게 얘기해서 빚자치 할 건데 돈 받을 사람들 신고해.
야,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 있는 사람들 다 신고해. 그러면 내가 보고 판단해서 권리 순서대로 돈을 배당해 줄게 라는 기일을 지정하게 돼요. 이해관계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날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이 되고 여기까지 이해관계자한테 통보가 다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법원에서 매각 기일을 잡게 돼요. 자, 언제 매각을 하겠습니다. 얼마에 매각합니다. 라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매각이 시작되겠죠. 자, 그래서 입찰이 실시가 되고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이 와, 나 낙찰 받았어. 내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뿐 낙찰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자, 그래서 7일 동안은 법원에서 지금까지 경매 절차가 이상이 있었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최고가 매수인이 적합한지도 검토를 한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인한테 매각해도 됩니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결정이 끝나도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7일 동안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돼요. 이 신청에 이상 있는 사람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 이상이 없어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까지 나게 되면 돈 언제까지 내세요? 라는 기일을 잡게 되고요. 돈 언제까지 내세요? 하게 되면은 돈을 내시면 돼요. 잔금을 납부하고 매각 완납 증명서를 받게 되면 자, 법원에서는 이제 경매 절차가 종료되니까 법원에서 돈을 받았죠? 낙찰금을 받았으니까 이 돈을 이해관계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배당표를 작성 후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선 본사건을 종료하게 되죠.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 경매 진행 절차를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 경매 진행 과정, 경매 신청부터 시작됐어요. 자, 아까 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총 소요되는 기간은 경매가 신청되고 매각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대략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을 실시하면서 종료 때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물론 이 기간에 유찰이 되고 날짜가 다시 지정되고 하다 보면은 이 기간은 계속 늘어질 수 있죠. 또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허가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즉시 항고가 이루어져서 소외 형태를 띠게 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겪은 거는 2, 3년이 걸리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긴 기간 동안 경매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경매 신청 누가 할 수 있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하겠죠. 다시 얘기해서 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매 신청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들어는 보셨죠? 이렇게 구분은 하기가 좀 쉽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써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 경매, 강제 경매를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게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하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어렵나요? 그러면 고시가 된 거 등기부등본이나 뭐 어디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 여기 돈 빌려준 게 있어요 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놓은, 즉 권리를 부여받은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를 부여받은 거에 대해서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임의경매 신청서를 잠깐 보시면요. 다른 거보다 임의경매 신청서에 대해 첨부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채권 증서만 내면 끝이에요. 왜냐? 나는 이미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 받을 권리가 누구나 알 수 있게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피담보물을 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임의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뭐 대략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그런 사항들이 임의경매로 들어가게 될 거고, 저희가 만나는 경매의 상당 부분은 임의경매가 되겠죠. 자, 그럼 강제경매는 뭐냐? 담보권처럼 누가 보기에 확정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법원에다가 저 돈 받을 거 있는데 이것 좀 받아주세요 라고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야,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너 이거 확인 좀 받아와. 국가기관에 확인 좀 받아와. 누가 확인해주죠? 법원이죠. 법원에서 여기 돈 받을 거 확인 받아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매해줄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행권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 강제경매라고 하는데요. 강제경매 신청은 임의경매하고 다르게 첨부 서류할 때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집행권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즉 집행력 있는 정보를 상대가 송달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채무자가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본 사실이 맞는지 우편 송달을 받은 근거를 송달 증명원을 제출을 같이 첨부를 해야 경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경매 신청은 그럼 어디다 하느냐? 피담보물, 우리가 그 목적물에 대해서, 피담보물에 대해서 피담보물이 소재한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신청만 했다고 경매 신청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전제 조건으로 경매 신청 비용을 예납하셔야 돼요. 물론 예납한 비용은 경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당 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납이죠. 우리가 대신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낸다. 자,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료, 현장 조사할 때 그런 비용들, 법원의 수수료, 이런 것들 낸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송달료 이런 것도 내는 거고, 그런 낸 사항들은 우선 우리가 내는데 경매 신청 금액의 대략 1%에서 2% 정도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1.5% 정도 낸다 생각하시고 그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요. 경매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하는 수식도 있어요. 거기다 직접 입력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경매가 신청이 되면 경매법원에서는 3일 내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해야 돼요. 통상 이틀에서 3일이면 경매해 마라라고 결정이 나게 돼요. 아까 첨부 서류에 집행력 있는 권한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서류에서 이미 다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별로 솔직히 검토할 게 없어요. 하지만 법원에 신청이라는 절차로 얘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결정이라는 말로 화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볼게요. 법원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는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원에 우리가 물어보면 재판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는 신청이라는 의미로 물어보시게 되면 법원은 그냥 법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결정이라는 문서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원에다가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하는 게 소송의 형태도 있죠. 소송의 형태로 물어보면 판결이라는 말로 대답을 해줘요. 재밌죠? 재판부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상으로 신청을 법원의 신청의 문구로 해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 결정이란 문구로 답을 해준다라고, 이것도 하나의 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경매를 신청했어요. 임의경매, 강제경매로 신청하고 비용도 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경매하세요라고 개시 결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 경매하세요라고 하면 다 받아주면 안 되겠죠. 채무자나 소유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겠죠.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이 이후부터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이면 신청은 뭘로 답한다고요? 결정으로 답을 법원에서는 하게 돼 있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 경매 절차가 우선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된 상태에서 다툼을 조금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인용이 되게 되면은 본 경매는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경매법원에서는 등기관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촉탁 등기해 주세요. 오늘부로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촉탁 등기해 주세요. 어디다 표시하죠? 부동산의 압류는 어디다 표시해야 조금 누구나 다 볼 수 있을까요? 자, 바로 등기부등본이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촉탁 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 및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시 결정문을 송달해서 본 물건이 경매가 시작됩니다 라고 알려주게 돼요. 경매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촉탁 등기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압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매 개시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민사집행법에는 경매 신청이 등기 촉탁되거나 아니면 경매 개시 결정문을 송달했을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 즉,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개시 결정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개시 결정문을 먼저 받는다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자, 채무자가 개시 결정문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개시 결정문이 촉탁 등기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행위를 할 수 있겠죠.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되죠. 압류가 안 됐으니까 딴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써진 것과 다르게 우선은 등기를 먼저 합니다. 개시 결정이 떨어진과 동시에 우선은 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등기 촉탁하면서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말을 써주면서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 표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써지게 돼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갑구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인천지방법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된 거 쭉 적어주고 날짜가 나오게 되죠. 미리 압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강제 경매는 문구만 다릅니다. 위에는 임의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써지고 똑같은 식으로 사건 번호를 이렇게 명시를 해요. 자, 실무상으로는 등기 촉탁을 먼저 하고 자, 이게 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송달을 보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 부동산이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압류 효력이 생긴 이후로는 법원에서는 바로 준비 절차를 경매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하게 되는데 크게 본다면 현황조사를 명령하죠. 누구한테 하게 되죠? 집행관이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를 명령하게 됩니다. 현황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황조사서를 만드는데 현황조사서는 집행관한테 법원에서 무엇을 명령하는 거냐? 본 부동산의 현상에 대해서 가서 보고 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점유의 현황을 알아와 라는 두 가지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현황조사서에는 조사 일시가 이렇게 적힙니다. 하나가 적힌 곳도 있고 두 개가 적힌 곳도 있고 10개가 적힐 수도 있어요. 집행관이 판단하기에 갈 때마다 폐문부지여서 사람을 못 만나는데 이거는 현황조사를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만날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의문점이 있다 아니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집행관한테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법원의 행동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관님은. 그래서 집행관한테 현장조사 다시 해, 현황조사 다시 해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현황조사서에는 크게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뭐 주소니 아니면 일반적인 상태들,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을 명시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의 점유관계를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유관계는 소재지가 어디여서 점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타 본인이 들은 내용은 들은 내용 그대로 이쪽에 현황조사서에 적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은 담기지 않고요. 객관적인 사항을 적는 게 현황조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조사서에서는 일반 점유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현장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로 가서 그쪽에 전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등기부 등본 발급도 하죠. 해서 다 여기다가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현황조사서가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해서 경매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즉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본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주나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빚잔치 할 예정입니다. 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해관계자들,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권리 신고를 하세요 라는 안내를 하게 돼요. 자, 언제까지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걸 나중에 와가지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저도 돈 받을 거 있어요. 사실 저도 돈 꿔준 게 있었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절차가 진행이 힘들겠죠. 자, 그래서 그 기한을 두게 돼요. 자, 그 기한을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아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될 때가 언젠지 얘기 드렸죠. 본 경매 신청이 등기 촉탁되거나 부동산에 아니면 개시 결정문을 송달 받았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민사집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짜로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라고 이해관계자들한테 권리 신고를 다 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뭐 이해관계자들은 가압류 채권자가 있고 저당권,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 요구 청구권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지만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거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돈 안 낸 게 있으면 채권 신고하세요 라는 안내를 하게 돼요. 언제까지라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이 될 때 명시한 종기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배당 요구 종기일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3개월 이내 지정하게 돼 있는데 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셨을 때 등기부 등본에 저희가 사건 번호가 나오죠? 본 부동산 경매 시작됩니다 라고 압류를 하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
타경, 인천지방법원 2019 나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2019 타경 뭐뭐뭐 사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건 번호로 대법원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건 번호를 치고 경매 물건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사건 내역에 첫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이 두 번째로 표시가 됩니다. 예정 물건일 때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이 예정 물건이어도 배당 요구 종기일 지정이 되고 나면은 대법원 사이트에 배당 요구 종기 내역 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 2018년 11월 8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날짜까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 지나가지고 사실 저도 권리가 있는데요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전부 다 배당 요구 종기일 날 다 신청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어렵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사람들은 신청 안 하셔도 돼요. 네. 다른 분들은 다른 이해관계자는 신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매각 기일을 지정하게 되죠. 자, 몇 년, 몇 월, 며칠에 감정평가 명령에 따라서 감정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여 감정평가 금액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 금액을 참고하여 법원에서 최저 입찰가 얼마에 경매하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하게 되고 이런 공고는 신문 및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공고된 날짜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법원에 모이게 돼요. 잠깐 전 단계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위의 단계를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보셨겠죠. 매각기일이 언제지? 그리고 최저 입찰가가 얼마야? 감정이 얼마였는데? 감정이 얼마인데 현재 시세가 얼마니까 얼마 남겠네? 라고 이 날짜만 보고 입찰장으로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최고가 매수인이 나왔다면, 유찰됐다면 다시 전 단계로 가서 날짜가 지정되고 다시 2회차 입찰을 시작하겠죠? 다시 입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재매각을 실시하는 거죠. 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최고가 매수인이 나오게 됐다면 7일 동안의 기간 동안 법원은 이 전의 절차를 다 검토하게 돼요. 경매 신청 단계부터 문건 송달된 내역들, 그 다음에 본인들이 법원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법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전체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이 없다. 또 최고가 매수인이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하겠죠? 최고가 매수인이 적법한 사람이 받은 게 맞는지, 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이의 신청이 다른 게 들어왔는지 7일 동안 검토를 한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해주게 돼요. 본 물건을 매각해도 됩니다 라고 결정을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자, 요 영수증은 낙찰 받았을 때 영수증이죠.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은 법원에서 영수증, 우리는 낙찰증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1등하고 나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고 최저가의 10% 이상을 예치하게 되고 이 금액을 적어줍니다. 자, 누구누구 씨 법원에 얼마 돈 넣어놨어요. 상기 부동산을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영수합니다 라고 영수증을 하나 주게 돼요. 영수증은 재발급이 안 됩니다. 재발급이 안 되니까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면 최고가 매수인은 돈을 내고 싶은 사람이죠. 빨리 돈을 내야 자기가 소유권을 획득하는데 빨리 내고 싶어도 매각 허가 결정 7일 동안은 낼 수가 없고 또 매각 허가 결정을 어렵게 받았다 치더라도 7일 동안 또 낼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본 법원에서 내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해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즉시 항고 기간이 있습니다. 자, 7일 동안 주어지고요. 7일 동안 즉시 항고를 하실 분들은 페널티처럼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약간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뭐냐? 항고 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항고 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인이 쓴 낙찰 금액의 10%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의 10%를 예치를 하시고 항고 보증금으로 걸어야지만 법원에서는 재판의 형태로 본 매각 허가 결정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검토해서 만약에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즉시 항고가 기각됐다 그러면 예치했던 즉시 항고 보증금은 몰수가 된다. 그래서 즉시 항고는 함부로 하기엔 어려운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요. 좀 너무 머리 아파하실까봐 요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중간 단계에서 낙찰받고 낙찰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물 밑에서 막 이렇게 싸우듯이 암투가 막 벌어지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알면 이용하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공격당할
여러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요건 언제 별도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해 드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렵게 낙찰받았다고 끝난 줄 알았더니만 허가 결정도 하죠. 그 다음에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도 하죠. 14일 동안 아무것도 최고가 매수인은 못한 상태에서 14일이 지나고 나니까 법원에서 통상 2일에서 3일 걸리는데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날로부터 2, 3일 내에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게 돼요. 자, 최고가 매수인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돈 내세요. 돈 내시면은 이제 당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안에 통상적으로 30일 이내라 그러는데 뭐 20일에서 4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보름 만에 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일반적으로 날짜가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발급된 날짜부터 대금 납부는 가능하다. 발급된 시점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대금을 납부하고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에만 갖다 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선 경매계로 가셔서 저 돈 내러 왔는데요, 잔금 내러 왔는데요 하면은 대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주세요. 경매 계장님이 명령서를 주면 명령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법원에 소지한 은행에 가셔서 잔금을 내시고 거기에서 영수증을 또 줍니다. 돈 다 냈다는 영수증을 주면은 그 영수증을 경매계 계장님한테 갖다 드리면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세요. 자, 그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점부터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발생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가 발급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유권을 획득했다,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돈을 내지 않게 되면은 다시 재매각을 하게 되겠죠. 다시 쭉 돌아가서 날짜를 다시 잡고 입찰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짜까지 돈 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대금 미납으로 끝났냐? 그거는 아니에요. 다음 기일이 잡혀서 실행되기 3일 전까지만 내시면 돼요. 3일 전까지 내시면 날짜가 넘었으니까 다음 기일 지정돼서 3일이면 그 한 달 동안 또 연체가 됐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미납의 기간이 있다. 그럼 법원에서 그냥 그 돈만 내게 하면은 다 그 날짜 내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 기간까지의 소요된 법원의 비용과 이때까지의 연체 이자를 적용해서 돈을 더 받습니다. 납부해야 되는 매각 대금의 연체료와 법원 진행 비용을 추가로 받고 대금을 기한 후 납부로 처리해서 돈을 낼 수는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다음 매각기일, 재매각기일이 지정된 날짜로부터 그 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는 납부가 가능하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돈을 내고 나면은 최고가 매수인은 당연히 촉탁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 소송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또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죠. 최고가 매수인의 절차는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법원의 절차는 자, 이제 돈을 내고 모든 게 소유권을 다 넘겨줬으니 빚잔치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하신 사람들을 권리순으로 쭉 배당표를 작성을 하게 돼요. 배당일 3일 전까지 작성을 해서 법원에 경매계로 가시면은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어요. 이해관계자 누구나 가서 열람을 해서 내가 돈을 얼마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3일 동안 검토하신 다음에 배당 기일에 가서 돈을 받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게 있다 그러면 배당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법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배당까지 완료되면 법원에 보존계로 기록을 송부하고 모든 경매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긴 여정이었죠. 잠깐 유튜브 틀었더니 길게 얘기하죠. 고리타분하게 재미없게. 다시 얘기하지만 민사집행법을 기초로 절차법이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매 신청부터 배당 때까지 절차를 알고 계셔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매각 확정이 난 상태에서 대금 지급 기한 결정을 받은 상태다. 그러면 나한텐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아시려면 이전에 어떤 절차로 해와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어떤 목적에서 법원에 다른 요구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우선은 오늘 저와 함께 보셨으니까 이해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제 유튜브 콘텐츠에서는요,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겪었던 방법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저한테 처음에 질문하시는 거 경매 공부하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절차부터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공부하고 싶으시면요, 만화책 보세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저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경매 기초가 나온 만화책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보기에도 부담 없는 만화책. 경매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만 잡을 수 있는 만화책을 보시는 게 쉽게 이해하기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 만화책을 보셔서 이해를 하시고 절차법을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외워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권리 분석이 꼭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얘기하도록 하고, 요것만 준비되시고 나면은 여러 변수들, 제가 전에 절차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었죠 라고 하면서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매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멍청한 사람도 하고 있는 게 경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재밌게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한 개념을 경매하면 답답하고 무슨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부터 바꿔주신다면, 그리고 부경꾼을 따라오신다면 쉽게 경매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경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경매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매를 할 수 있는 경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고차원 경매는 경매 절차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지루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경매 생활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경매 절차법 놓치지 마시고 반복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되죠. 아니면 다음에 경매 생활에 맞닥뜨렸을 때 다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꼭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 진행 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